서우야, 어디 있어?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형이 동생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형은 저작거리 골목부터 다리 밑까지 동생과 함께 다니던 곳을 샅샅이 뒤졌지요. 하지만 끝내 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서로만 의지해 살던 형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형은 사라진 동생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두 형제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밥마실 야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의 어느 고을에 두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서윤이었고 동생의 이름은 서우였습니다. 부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형제는 기댈 곳 하나 없이 저작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요. 형 서윤은 10살, 동생 서우는 5살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두 아이가 지내는 저작거리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서윤과 서우는 처마 밑에 몸을 웅크린 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밤을 넘기곤 했지요. 사람들은 두 아이를 보아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0살 아이에게 형 노릇은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서윤은 한 번도 동생을 외면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았지요.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생기면 동생부터 챙겼고 무서운 밤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동생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서우가 울음을 터뜨리면 서윤은 어머니가 해주던 것처럼 동생을 가만히 안아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형이 있잖아. 괜찮다고 말하며 작은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지요. 그리고 서우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다가 동생이 잠들기 시작하면 그 뒤에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서우에게 형은 부모가 떠난 뒤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뒤따랐고 형이 멈추면 그 곁에 바짝 붙어 섰지요.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직 어린 서우에게는 형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서우의 귀 밑에는 푸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점만 보면 멀리서도 단번에 제 동생을 알아볼 수 있었지요. 아침이 밝으면 서윤은 서우의 손을 잡고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떡집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기도 했고 국밥집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지요.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먹을 것 조금만 주세요. 그러다 남은 떡 한 조각이라도 얻는 날이면 서윤은 늘 서우에게 더 많이 떼어 주었습니다. 제 배도 고팠지만 동생부터 챙겼지요. 대부분의 날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럴 때면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서우의 손을 더 꽉 잡고 돌아섰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어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면 둘은 국밥집 뒤편을 서성였습니다. 혹시라도 버려지는 음식이 없을까 눈치를 살피며 기다렸지요. 식어버린 밥 한 덩이를 얻으면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서우는 배가 고프면 말없이 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을 마주칠 때마다 서윤은 당장 해줄 것이 없어 미안함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요. 해가 기울면 더는 먹을 것을 얻을 곳도 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조용한 담장 옆이나 다리 밑에 몸을 붙이고 밤을 보냈지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개울가 다리 밑에서 음식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쫙 퍼졌습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다는 말이었지요. 굶주린 사람들이 앞다투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서우의 손을 꼭 잡고 다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서로 밀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틈에 5살짜리 서우를 데리고 들어갔다가는 자칫 넘어지거나 발에 밟힐 수도 있었지요. 그래서 서유는 다리로 가는 길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담장 옆에 서우를 앉혔지요. 서유는 무릎을 굽혀 코끝이 빨개진 동생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려. 형이 금방 음식 받아올게. 절대 어디 가지 말고. 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믿는 눈이었지요. 서유는 사람들 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깨에 치이고 발꿈치를 밟히고 팔꿈치의 옆구리를 찔리면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작은 몸은 이리저리 밀렸지만 서유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차조밥에 콩자반을 얹은 소박한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굶은 형제에게는 더없이 귀한 음식이었지요. 서유는 마침내 2손 가득 음식을 받아냈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지요. 동생이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서유는 서둘러 사람들 틈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서우를 앉혀두었던 담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서우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앉아있던 자리에 서우는 없었습니다. 담장 옆 땅바닥에는 작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지만 어느 쪽으로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근처를 돌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 달려올 거라고 믿었지요. 서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우야. 이번에는 더 크게 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지요. 서유는 음식을 품에 안은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담장을 따라 저작거리 끝까지 달렸고 개울과 둑 위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서유는 서우와 함께 다녔던 곳들을 빠짐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주막 뒤편 골목도 들여다보고 포목전 뒤쪽 샛길도 뒤졌지요. 우물가 주변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유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습니다. 귀 밑에 푸른 점이 있는 아이를 보지 못했느냐고, 5살짜리 아이가 혼자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지요.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팔을 뿌리쳤습니다. 국밥집 주인 안학은 그런 아이 못 봤다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게꾼 영감은 바쁘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덧 해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상인들도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개울가 다리 밑에서 음식을 나눠주던 일도 이미 끝나 있었지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자리는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서유는 다시 서우를 앉혀두었던 담장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서우가 먼저 돌아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개울물 소리만 조용히 들려오는 가운데 서유는 서우를 앉혀두었던 담장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사이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우와 함께 나눠 먹으려던 밥이었지요. 서유는 식어버린 밥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참아보려 했지만 이내 목이 메어 울음이 터지고 말았지요. 부모를 잃었을 때도 서유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그때와 달랐지요. 그때는 어린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자꾸만 제 탓처럼 느껴졌습니다. 담장 옆 차가운 바닥 위에서 서유는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식어버린 밥을 품에 안은 채 서우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동생이 사라진 뒤에도 서유는 며칠 동안 저작거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서우가 다시 돌아올까 싶어 서우를 앉혀두었던 담장 옆에서 자고
그곳에서 눈을 떴지요. 해가 뜨면 저작거리 곳곳을 뒤졌고 해가 지면 다시 담장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서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여전히 동생을 찾고 있었지만 어린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았고 밤마다 찾아오는 추위도 견디기 어려웠지요. 먹을 것을 얻을 때마다 서우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같이 나눠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밤이 오면 서우가 어디선가 춥게 떨고 있을까봐 쉽게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서유는 버텨야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어야 언젠가 서우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쓰러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서유는 밤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유는 저작거리에서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구걸만으로는 하루 한 끼를 채우기도 어려웠지요. 그러다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남이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무엇이든 제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유는 먼저 포목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지요. 주인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맡길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심부름도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못마땅한 얼굴로 한쪽에 놓인 천 꾸러미를 가리켰지요. 그럼 저것이나 창고에 가져다 놓아라. 서유는 군말 없이 천 꾸러미를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겐 버거운 짐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창고까지 옮겼습니다. 그날 서윤이 받은 것은 식은 밥 한 덩이였지요. 그래도 서윤에게는 귀한 밥이었습니다. 남이 그냥 던져준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일해서 얻은 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포목전에서는 천꾸러미를 나르고 대장간에서는 장작을 옮겼습니다. 주막에서는 아침마다 물을 길어다 주었지요. 서윤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귀찮아하는 심부름도 군말 없이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눈치가 빠르고 맡은 일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둘 서윤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지요. 품삯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을 한 날에는 어떻게든 한 끼를 얻을 수 있었지요. 굶는 날이 조금씩 줄어든 것만으로도 서윤에게는 큰 다행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초겨울이었습니다. 저작거리 큰 길에서 수레 하나가 진흙탕에 빠져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른 셋이 달라붙어 밀었지만 바퀴는 좀처럼 빠져나오지 않았지요. 수레 주인은 답답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굴렀고 사람들은 둘러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수레 둘레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바퀴가 어느 쪽으로 깊이 박혔는지, 짐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땅은 어느 쪽이 덜 무른지 하나하나 보았지요. 잠시 뒤 서유는 근처에 있던 널빤지 2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레바퀴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 같이 수레 뒤로 가서 힘껏 밀었습니다. 그러자 꿈쩍도 하지 않던 수레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바퀴가 진흙탕에서 빠져나왔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레 주인도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서윤의 손에 엽전 한 잎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서윤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작정 힘만 쓴다고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잘 살피고 알맞은 방법을 찾으면 작은 힘으로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 뒤로 서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먼저 자세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느 가게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지, 어느 때 손님이 많이 몰리는지, 상인들이 값을 어떻게 흥정하는지 눈여겨보았지요. 글은 몰랐지만 눈치가 빨랐고 한 번 본 것은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유는 저작거리에서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깨달으며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유는 더 넓은 곳에서 많은 일을 겪어보며 제대로 된 장사꾼이 되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유는 작은 보찜 하나를 메고 저작거리를 떠났습니다. 갈 곳을 정해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길을 따라 걸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깊은 산길에서 약초를 캐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윤에게는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풀과 뿌리를 살피며 조심스레 캐내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윤은 그들 곁에 다가가 이것은 무엇이냐고, 어느 풀을 캐야 하느냐고, 뿌리는 왜 상하지 않게 파야 하느냐고 하나씩 물었습니다. 약초꾼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서윤이 계속 따라다니며 묻고 배우려 하자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윤은 약초를 알아보는 법부터 하나씩 배워 나갔습니다. 약초꾼들에게 배운 뒤로 서윤은 혼자 산을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산비탈을 헤매며 잎 모양을 살피고 뿌리가 상하지 않게 흙을 조심조심 파냈지요. 하지만 약초를 캐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산길은 반듯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잎이 쌓인 비탈은 발을 디디면 그대로 미끄러졌고 비가 온 뒤에 흙은 신발 바닥에 달라붙어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서유는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흙을 파며 약초를 캤습니다. 뿌리를 상하게 하면 값을 받지 못하니 급하게 뽑을 수도 없었지요. 쪼그리고 앉아 흙을 조금씩 걷어 내다보면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톱 밑에는 까만 흙이 깊이 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젖은 산비탈에서 발을 잘못 디뎌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돌부리에 정강이를 부딪히고 손바닥은 거친 바위에 쓸려 피가 났지요. 또 한 번은 절벽 가까이에 난 약초를 캐려다가 발밑 흙이 툭 무너졌습니다. 서유는 놀라 옆에 있던 나무 뿌리를 붙잡았고 겨우 몸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서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서유는 캔 약초를 볕이 잘 드는 곳에 펼쳐두었습니다. 빨리 팔아 이문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 약초를 거두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마른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등에 지고 곧장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약초를 손으로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은 말랐지만 속이 아직 덜 말랐네. 이런 걸 쓰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어.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서 만든 약초였지만 결국 헐값에 팔고 말았지요. 그날 밤 서유는 가벼워진 보찜을 끌어안고 산 아래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제야 서유는 알게 되었지요. 약초는 아무렇게나 캐고 말려서 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약초꾼들이 왜 뿌리 하나까지 조심히 다루었는지, 왜 말리는 동안에도 때마다 뒤집어주며 기다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서유는 그 뒤로 몇 해 동안 산골을 오가며 약초 일을 배웠습니다. 계절마다 나는 약초가 다르고 말리는 법도 다르다는 것을 하나씩 익혔지요. 처음에는 헐값을 받던 약초도 시간이 지나자 약방에서 먼저 찾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초만 알아서는 넓은 장사판을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물건은 어떻게 사고 팔리는지, 다른 고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유는 다시 보찜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닷가 쪽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서윤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자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저렇게 넓게 이어지는 것을 서윤은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나는 모습이 신기해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지요. 나루터의 모습도 저작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배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사람들은 쉴 새 없이 고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 값을 부르는 이들, 서로 먼저 팔겠다고 다투는 소리까지 뒤섞여 장터와는 다른 소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윤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냄새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에 서윤은 몇 번이나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냄새는 더 진해졌고 처음에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윤은 뭐라도 해봐야겠다며 우선 어부들 곁에서 이를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물에 엉킨 해초를 떼어내고 그물을 정리하는 일부터 도왔습니다. 물에 부른 밧줄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손에는 늘 비린내가 배어 있었지요. 그래도 잡힌 고기를 나르는 일만큼은 저작거리에서 짐을 나르던 경험이 있어 제법 해낼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군말 없이 맡은 일을 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부터 나와 손을 보탰고 해가 질 때까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부들도 서윤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떠돌이 청년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쌓였지요. 서윤은 시킨 일만 하고 마냥 기다리지 아니었습니다. 바구니가 모자라면 먼저 알아서 가져다 놓았고 물통이 비어 있으면 말없이 채워두었습니다. 배가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지면 나루터로 먼저 나가 잡은 고기를 내려놓을 자리도 미리 정리해 두었지요. 어부들이 잠시 쉬는 사이에도 서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젖은 그물을 햇볕에 펼쳐놓고 엉킨 밧줄을 하나씩 풀어두었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였습니다. 힘든 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은 물건들을 오래 다루다 보니 손이 저리고 얼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어부들은 서윤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어부 하나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내일 새벽에 배에 한번 탑을 테야.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처음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땅에 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바닥이 계속 흔들렸고 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고 결국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서윤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일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배에 올랐고 또 멀미에 시달렸습니다. 몇 번이나 토를 하며 바닷바람을 견뎌야 했지요. 그래도 서윤은 배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며 손에 잡히는 일부터 하나씩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서윤의 몸도 조금씩 바다에 익숙해졌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힘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과 함께 고기를 잡는 일을 도울 수 있게 되었지요. 배를 타고 받은 품삯으로 물고기 한 바구니를 얻자 당장 물고기를 팔고 싶은 생각에 서윤의 가슴은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바다 위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잡은 것이었기에 비싸게 팔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지요. 하지만 막상 장터에 서보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값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 손님 몇이 다가왔다가도 그냥 돌아섰습니다. 조금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선뜻 값을 낮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햇살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놓인 고기에서는 점점 비린내가 올라오고 상하기 시작했지요. 바구니를 들여다보던 사람들도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서유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값을 한껏 낮춰 부르자 지나가던 안악 하나가 그제야 바구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악은 한참을 살피더니 헐값을 불렀고 서유는 더는 망설이지 못하고 그 값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 서유는 바닷가에 몇 해를 더 머물렀습니다. 바닷가 장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유는 새벽마다 나루터에 나가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고기가 많이 잡혀 장터 전체가 떠들썩했고 어떤 날은 빈 바구니만 들고 돌아오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날에는 값을 높게 부를 수 없었고 물건이 귀한 날에는 손님들이 먼저 값을 물었습니다. 한 번은 작은 고등어가 많이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서유는 예전처럼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뜨거워지기 전에 값을 조금 낮춰 빠르게 팔아넘겼지요. 옆자리 상인은 더 비싸게 팔겠다며 버티고 있었지만 서유는 이제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유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생선 장사는 욕심보다 때가 먼저였습니다. 손님을 보는 눈도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정말 살 사람은 고기의 눈과 아가미를 먼저 살폈고 값을 깎으려는 사람은 물건을 보기도 전에 금부터 잡았습니다. 서유는 그런 사람들을 겪으며 언제 값을 올리고 언제 빨리 물러서야 하는지 조금씩 익혀갔지요. 그 몇 해 동안 서유는 바다에서 장사의 또 다른 얼굴을 배웠습니다. 약초는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생선은 기다리면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물건마다 제때가 다르고 장사꾼은 그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몇 해를 보낸 뒤 서유는 슬슬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지내던 어부들에게 인사를 하고 정들었던 나루터를 뒤로 했습니다. 작은 보찜 하나를 메고 다시 길 위에 올랐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던 날 서유는 밭 한쪽에서 혼자 일하는 늙은 할아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 한 마리 없이 굳은 자갈밭을 괭이 하나로 일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뒤집는 일만 해도 숨이 찰 텐데 할아범은 쉬지 않고 손을 놀리고 있었지요. 서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혼자서 이 밭을 다 일구시는 겁니까? 할아범은 잠시 서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를 부릴 형편이 못 되어서 말이야. 손으로 해야지.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좀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날부터 서윤은 며칠 동안 노인 곁에 머물며 밭일을 도왔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밭에 박힌 자갈을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삽과 호미로 흙을 퍼 올릴 때마다 돌이 우르르 쏟아졌고 그것을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내야 했지요. 괭이를 내려칠 때마다 손바닥은 얼얼했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힌 탓에 저녁이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거들고 길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이 일을 노인 혼자 감당해왔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았지요.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었고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서유는 그날 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떠나기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유는 발걸음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봄에는 밭을 고르고 작물을 심었습니다. 물을 길어다 뿌리고 어린 싹이 잘 올라오는지 날마다 살폈지요. 여름이 되자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잡초가 자라면 뽑아 주어야 했고 비가 많이 온 뒤에는 무너진 밭고랑도 다시 손봐야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김을 매다 보면 옷은 금세 땀으로 젖었지요. 가을이 되어 거둘 때가 와도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다 자란 작물을 하나씩 거두고 흙을 털고 장터에 내다 팔 수 있게 손질해야 했지요. 농사는 심는 일도 힘들었지만 거두는 일까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자 할아범은 서윤에게 함께 장터에 가자고 했습니다. 둘은 거둔 곡식을 짊어지고 마을 장터로 나섰지요. 서윤은 그 곡식을 팔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마에 팔아야 할지, 언제 값을 낮추고 언제 버텨야 할지 생각하며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장터에 모인 이들의 말과 표정을 살피며 값을 맞추었지요. 그날 서윤은 곡식을 좋은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할아범은 장터를 나오며 말했습니다. 자네 장사를 아주 잘하는구먼.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배운 것과 길 위에서 겪은 일들이 하나씩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며칠 뒤 서윤은 할아범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보찜을 메고 길을 나서며 이제는 조금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돌아온 서윤은 어느덧 25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낡은 보찜 하나뿐이었지만 예전의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말투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겼지요. 무엇보다 사람과 물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큰 장사판에서 제 힘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에 들어가 일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윤은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을 이끄는 사람은 박행수였습니다. 마침 상단은 장이 겹쳐 일손이 모자라던 참이었지요. 박행수는 서윤을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낯선 청년을 곧장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며칠 써보기로 했지요. 처음 서윤에게 맡겨진 일은 상단의 가장 밑바닥 일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창고 문 앞을 쓸고 장터에 내놓을 물건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포목꾸러미는 비에 젖지 않게 덮개를 씌웠고 곡식 자루는 터진 곳이 없는지 하나씩 살폈지요. 장이 시작되면 더 바빴습니다. 손님이 몰리기 전에 물건을 앞줄로 빼놓고 빈 바구니와 새끼줄을 미리 챙겼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꾼이 오면 길을 비켜주고 물건을 찾는 손님이 있으면 어느 쪽에 있는지 바로 알려주었지요. 서윤은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수레가 자주 드나드는 길에는 미리 돌을 치워두었고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짐을 쌓는 자리를 바꿔두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아래에 놓고 자주 팔리는 것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었지요. 일꾼들이 잠시 숨을 돌릴 때면 서윤은 물을 떠와 한 모금씩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일이 몰려 누군가 허둥대고 있으면 먼저 다가가 손을 보탰지요. 덕분에 상단일은 예전보다 한결 수월하게 돌아갔습니다. 박행수는 서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 좋고 성실한 일꾼 정도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달라졌지요. 서윤은 일만 빠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상황을 살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까지 챙길 줄 알았습니다. 일이 꼬일 것 같으면 먼저 나서서 정리했고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말없이 손을 보탰습니다. 상단 사람들도 점점 서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서윤을 찾았지요. 그 일은 서윤이에게 물어보게. 그런 말이 상단 안에서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윤은 단순한 잡일꾼이 아니라 상단 안에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박행수는 서윤에게 조금씩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밖에서 온 큰 포목상과 거래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포목상 주인은 값을 깎는데 아주 능해서 웬만한 상인들은 말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끌려가기 일쑤였지요. 서윤은 밤새 거래 내용을 익혔습니다. 글은 제대로 몰랐지만
포목의 수량과 원래 값, 운반에 든 품삯까지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상대 상인은 서윤을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박행수가 사람을 잘못 보낸 모양이군. 이 젊은이가 이런 큰 거래를 알겠나. 서윤은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포목 한 필을 펼쳐 보였습니다. 상대 상인은 처음부터 값을 크게 깎으려 들었습니다. 이만큼 한꺼번에 사주는데 이 정도는 빼주어야 하지 않겠나. 서윤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목을 한 필씩 펼쳐 보이며 실의 짜임과 빛깔을 차분히 짚었습니다. 값을 낮출 물건이면 저도 낮추겠습니다. 하지만 이 포목은 지난 장날에도 제일 잘 나간 물건입니다. 상인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값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서윤은 포목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 값이라면 팔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다음 장날까지 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상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생각보다 서윤이 쉽게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말을 돌려 운반 품삯이라도 빼달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가져가시면 운반은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물건 값은 깎을 수 없습니다. 상인은 한참 동안 포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건은 좋았고 다른 곳에서는 이만한 양을 당장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더는 값을 낮추지 못하고 제 값을 치르기로 했지요. 그렇게 거래는 박행수의 상단에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서윤은 처음 맡은 큰 거래를 무사히 성사시킨 것이지요. 서윤이 돌아오자 박행수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칭찬이었습니다. 박행수가 서윤이를 믿고 일을 맡기는 만큼 서윤도 최선을 다해 상단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이 창고 정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밖에서 수레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는 보지 못했던 수레 2대가 창고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수레에서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횃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지요. 서윤은 건물 뒤편에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애써 마음을 눌렀지요. 큰 상단이다 보니 자신이 모르는 거래도 있을 수 있고 낮에 들이지 못한 물건을 밤에 들이는 일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낯선 수레가 몇 차례 더 밤중에 들어왔습니다. 장부에 적히지 않은 물건들이 조용히 창고 안으로 옮겨졌지요. 그럴 때마다 서윤은 마음 한쪽이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박행수가 하는 일이라면 분명 그만한 까닭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서윤은 그렇게 생각하며 의심을 애써 눌러두었습니다. 어느 날 박행수는 창고 열쇠 하나를 서윤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로 상단 사람들은 훗날 서윤이 박행수의 뒤를 이을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행수에게 더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행수가 서윤에게 열쇠를 맡긴 데에는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속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봄바람이 고을 안으로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복사꽃이 피고 장터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났습니다. 서윤의 앞날도 그 봄날처럼 환해 보였습니다. 박행수는 오래전부터 이 고을의 최사또와 손을 잡고 작물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도둑 맞은 비단, 관청에서 몰래 빠져나온 물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귀한 물건들이 밤마다 박행수의 창고로 들어왔지요. 최사또는 관아에서 눈을 감아주는 대신 빚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와 성실한 상단 행수였지만 뒤로는 더러운 거래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의 열쇠를 준 사람이 바로 서윤이었지요.
박행수가 서윤에게 열쇠를 맡긴 데에는 처음부터 속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일이 틀어졌을 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배경도 없고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저작거리 출신 서윤은 그들에게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뒤를 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행수는 서윤의 성실함을 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를 방패로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서윤은 그 속내를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고을의 작물 거래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은 없었지만 몰래 조정 사람을 보내 장터와 상단의 움직임을 살피게 했지요. 그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가 하나둘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은 곧바로 관하에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단과 창고를 조용히 살피고 작물의 출처와 오가는 길을 확인하라는 명이었지요. 그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낌새를 박행수와 최사또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빛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감추어둔 작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모른 척 넘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떠올린 사람이 서윤이었습니다. 박행수는 그날 밤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드나든 기록을 서윤에게 불리하게 고쳐 적었습니다. 작물이 들어오고 나간 날이 모두 서윤이 열쇠를 맡은 때와 맞아떨어지도록 꾸민 것이지요. 최사또는 그 장부를 받아 관아 문서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때를 대비해 온 듯 망설임 없이 일을 꾸몄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아침 상단 마당에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윤은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불려 나왔지요. 포졸들은 곧장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작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비단 꾸러미, 관청 문양이 찍힌 물건, 장부에 적히지 않은 귀한 물건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단 마당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박행수가 마당 한쪽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이 내 눈을 속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박행수는 억울하게 속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지요. 자신을 바라보는 박행수의 눈에는 미안함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래 믿어온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낯선 사람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물건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장부를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하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사또는 처음부터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었지요. 장부는 이미 고쳐져 있었고 사람들의 말도 맞춰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외침은 그저 죄인의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매를 맞은 뒤 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운 옥 안에서 서윤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지요. 10살부터 저작거리에서 버텨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누명을 쓴 것이 억울한 것인지,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더 아픈 것인지 서윤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마음이 뒤섞여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옥 안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담장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고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서윤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저작거리 담장 곁에서 서울을 기다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추웠고 서윤은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서도
이 사건을 수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물의 양이 적지 않은데 죄인으로 올라온 이름은 서윤 하나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작물이 드나든 창고를 한 사람이 혼자 꾸렸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지요. 상단을 이끄는 박행수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도, 고을을 다스리던 최사또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작물의 출처도 분명하지 않았고 창고 기록에도 수상한 부분이 남아 있었지요. 결국 조정은 이 고을에 새 사또를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최사또와 박행수가 숨긴 일을 조용히 밝히라는 뜻이었지요. 새로 부임하게 된 사또는 뜻밖에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만 젊을 뿐 조정 안에서는 이미 일 처리가 분명하고 판단이 빠른 관리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고을에 들어온 날은 첫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땅은 차게 굳어 있었습니다. 새 사또는 말에서 내려 관할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담장과 기울어진 누마루를 보니 이곳이 오래도록 제대로 돌보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새 사또가 살피려는 것은 관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부임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는 작물 사건 문서를 먼저 가져오게 했습니다. 문서를 읽을수록 수상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장부의 날짜와 창고 출입 기록이 맞지 않는 곳이 있었고 사람들의 증언도 너무 비슷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말을 맞춰둔 것 같았지요. 무엇보다 그 많은 작물이 서윤 한 사람의 짓이라는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 사또는 문서를 덮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었지요. 새 사또는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상단의 일꾼들, 관아 아전들, 창고를 드나든 사람들, 밤중에 술의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까지 따로 불러 확인했지요. 새 사또는 누구도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차분히 듣고 필요한 것은 다시 물었습니다. 겁을 먹은 사람에게는 괜찮다고 말해 주었고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감춰져 있던 일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물은 서윤이 창고 열쇠를 막기 훨씬 전부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고 뒤쪽에는 몰래 물건을 들일 수 있는 좁은 길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물건이 오간 흔적도 남아 있었지요. 마침내 관아 아전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사또가 장부를 고치던 자리에 자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역할 수 없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도 말했지요. 그 말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박행수와 최사또가 숨긴 죄는 파낼수록 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고판 작물은 문서에 오른 것보다 훨씬 많았고 뒷돈을 주고받은 일도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 사또는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한 뒤 박행수와 최사또를 관아로 불러들였습니다. 박행수는 끝까지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물건이 창고에 들어온 줄도 몰랐습니다. 최사또도 얼굴을 굳힌 채 말했습니다. 이 일은 박행수의 상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관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와 증언 앞에서 두 사람의 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행수는 최사또에게 책임을 돌렸고 최사또는 다시 박행수를 탓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죄가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새 사또는 박행수와 최사또를 법대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있는지 직접 살피기 위해 곧장 옥으로 향했습니다. 아전이 내민 문서 가운데 서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작물 사건의 죄인으로 옥에 갇혀 있었지만 다시 살펴보니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옥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희미한 빛만 겨우 스며들고 있었지요. 한쪽 벽에 기대 앉아 있던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새 사또는 그 앞에 멈춰서서 차분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서윤이요? 서윤은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또는 사건을 다시 살폈고 억울함이 밝혀졌으니 곧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 사또가 몸을 돌려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간으로 들어온 빛이 그의 얼굴 옆을 스쳤습니다. 서윤의 눈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새 사또의 귀 밑에 푸른 점이 있었습니다. 20해 전 담장 옆에 앉혀두었던 5살 동생에게 있던 바로 그 점이었지요.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새 사또를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사또 나으리. 새 사또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요. 그래도 새 사또의 귀 밑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귀 밑의 점은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까? 새 사또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뜬금없는 물음이었지만 서윤의 표정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소. 날 때부터 있었다고 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윤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작거리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 5살 무렵 개울가 근처에서 말입니다. 새 사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에게도 희미하게 남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담장 옆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던 아이가 있었고 그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마음도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요. 새 사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어찌 아시오? 서윤은 숨을 가다듬고 오래전 일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새 사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을 거두어 준 어른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저작거리 개울가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는 말, 며칠 동안 형을 찾아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는 말, 그 아이가 형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말이 하나씩 되살아났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간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고 새 사또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새 사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우라 합니다. 그 이름이 오간에 낮게 울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20해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우는 서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5살 때 잃어버린 형이 20해가 지나 이렇게 오간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눌렀지요. 그렇게 헤어진 두 형제는 어두운 오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서윤이 옥문 밖으로 걸어 나온 날은 아침 햇살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겨울이 가까운 때였지만 그날 햇볕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둡고 좁은 곳에 갇혀 있던 서윤은 옥문을 나서자마자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차가운 바깥 공기가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이 참 넓었습니다. 오간에 있는 동안 이렇게 넓은 하늘이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그렇게 서윤은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우는 사또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서윤이 동생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서윤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서윤은 관아 마당 한쪽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우가 천천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또의 관복을 입은 동생은 어느새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이 겨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내가 너를 혼자 두고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오래 헤어져 있지는 않았을 것을. 형이 너를 지키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마당 안으로 찬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마른 잎 하나가 두 사람 발 앞에 조용히 떨어졌지요. 서우는 잠시 형을 바라보다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형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오랜 세월 저작거리와 장터를 떠돌며 살아온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서우는 그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형님도 그때 겨우 10살 아이였습니다. 저는 형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서유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지요. 20해 동안 혼자 안고 있던 미안함이 그제야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서유는 처음으로 자신을 조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서우는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은 서우가 사라진 뒤 저작거리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산골과 바닷가를 떠돌며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서우도 자신을 거두어 준 집안 이야기와 그를 배우고 과거를 준비하며 살아온 세월을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해 동안 비어있던 시간을 며칠 사이에 조금이라도 메워보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우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이제 어떻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서유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이미 이 고을의 사또였습니다. 자신도 동생 곁에 머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 한쪽에는 오래 품어온 꿈이 있었습니다. 평생 물건을 팔고 사람을 만나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살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살고 싶구나.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의 뜻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형님이 다시 자리 잡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서유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가게 자리를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한 끝에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우야, 나는 그를 배우고 싶다. 서우가 조용히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유는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를 몰라서 늘 답답하게 살았단다. 장부를 볼 때도 계약을 할 때도 남의 말만 믿어야 했지. 언젠가는 꼭 내 눈으로 그를 읽고 싶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글 공부할 수 있게 길만 열어다오. 서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님, 그 일은 제가 반드시 돕겠습니다. 그날 이후 서유는 다시 장사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그를 배웠습니다. 붓을 쥔 손은 서툴렀지만 서유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루지 못했던 숙제를 이제야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이겨낸다는 뜻이지요. 서유는 10살의 부모를 잃고 동생마저 잃었습니다. 기댈 곳도 없었고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유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동생을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냈지요. 살아있어야 찾을 수 있다고, 쓰러지면 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긴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이 20해를 이어졌고 끝내 동생과 다시 만나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날도 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 그것이 내일을 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